28일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누가 최강자로 살아남을까? 어떤 기업이 AI 중에 1등이 될 기업이 있습니까? 범 AI로 얘기했을 때는 여전히 최고의 강자 저는 둘이라고 봐요. 네. 구글과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인텔은 미국한테 너무 중요한 회사예요. 경제적 부가가치가 3배가 되는 걸 함부로 버릴 수는 없다. 만약에 조금 조언을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액션은 뭘까? 결국 이 AI의 부만에서 한국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상이 올라간 건 이 네. 네, 지구 위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세계를 흔드는 AI 열풍,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바로 반도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미국 정부의 인텔 투자, 삼성과 테슬라의 깜짝 동맹까지 지금 반도체 시장의 지형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쏟아지는 현장, 오늘의 글투템 AI 반도체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반도체 시장 참 따져볼 게 많습니다. AI 버블론 우려, 수요 기대, 미국 정부의 개입과 관세 압박까지 이 기대와 불안이 뒤섞이면서 투자자들의 행보를 매일 흔들고 있는데요. 얽히고 설킨 글로벌 반도체 판도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김창욱 파트너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반도체 시장,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8월 28일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요게 나가는 기준으로는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뭐 월가에서는 저 TP를 좀 상향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일단은 당연히 실적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현재는 이 독주 체제를 당분간은 무너뜨릴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실적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그니처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결국 경쟁사가 얼마나 이 시장 쉐어를 점유할 거냐인데 경쟁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텔과 AMD가 있고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AMD가 쉐어를 많이 뺏어오진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만드는 자신의 독자 칩이라고 자신들이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 넣는 칩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엔비디아 칩을 덜 쓸 거냐 네.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현재 쉽지 않은 거는 AMD나 인텔이 가지고 오는 칩들은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을 이기기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독자 칩들은 본인들이 결국 추론이 좀 더 대세가 됐을 때에 이들이 자기 칩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학습의 효율은 엔비디아 칩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추론 칩이 대세가 될 거다라는 뭐 시각이 2, 3년 전에도 계속 있기는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학습이 대세예요. 왜냐하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처음 출발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추론 칩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라지 멀티모달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이제 비디오랑 사진을 학습시켜야 됐고 네. 그다음에 곧 이제 피지컬 AI라고 이제 로봇이나 이런 데 도입되는 AI들 때문에 계속 학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가져가는 시장 크기는 굉장히 커져도 네.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쉐어는 여전히 좀 공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쉐어가 얼마나 떨어질 거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경쟁자와 그다음에 자기 칩을 만드는 움직임인데 이게 크지 않다. 당분간은 엔비디아 독주 체제는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날 여기서 나오는 뭐 코멘트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까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엔비디아가 어디에 더 조금 더 방점을 두고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가장 뭐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젠슨 왕이 늘 얘기하는 이제 로봇이나 이런 쪽의 플랫폼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 플랫폼들을 얼마나 육성시키고 있고 여기가 굉장히 미미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미한 성장이 물론 지난 분기 대비 큰 변화는 없었겠지만 예. 그래도 이쪽에서 얼마나 엔비디아가 실적을 주도하려고 하는지 그런 그 어나운스를 좀 들어보면은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오픈 AI 샘 올트먼이 지난주였나요? 이제 AI 버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사실 그 얘기를 한 날에는 크게 화제가 안 되다가 우리 시장으로서는 그 다음 날에 뭔가 이게 기사가 많이 나면서 이슈가 올라왔는데 AI가 버블일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는 우리나라는 좀 많이 뿌려졌어요. 이 AI 버블의 올트만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이 기준을 세운다면 뭐가 버블이고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올트만이 그날도 얘기했던 게 정확한 코멘트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큰 반향이 있을 거다 아니면 약간 오해가 있을 거다 약간 이런 류로 얘기를 하면서 버블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일각의 시각에서는 올트만이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오픈 AI가 자신의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돈의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당연히 반도체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반도체와 또 파운드리와 패키징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본인 입장에서도 좀 줄일까에 대한 고민 중에 버블론을 좀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혹시나 이제 좀 어느 정도 힘이 빠질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다라는 예. 게 이제 하나의 좀 가십적인 얘기였고 근본적으로는 그럼 진짜 이게 버블인 거냐가 이제 투자자들께서 보셔야 되는 관점일 텐데 그냥 뭐 지표를 본다기보다 저는 정확하게 버블이라고 말하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붐이 언제 일어났냐? 그러면은 뭐 옛날부터 AI 얘기는 했지만 사실 2023년도에 하반기에 엔비디아 실적이 급등을 하면서 발생을 했고 예. 그때 벌어진 사건이 이제 챗GPT가 깜짝 놀라게 만든 거였잖아요. AI가 지금 사실은 시장에 너무 대세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확산된 건 겨우 2년밖에 안 됐다. 즉 시장은 굉장히 극도의 초기 상황이다. 그러면 극도의 초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과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투자했던 회사들일수록 자신들이 이걸 선점하고 여기에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것들이 좀 벌어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과투자냐라고 말하면 사실은 애매하다. 왜냐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진화할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딥시크가 나오고 모델의 효율화와 DC가 이제 더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아직도 투자를 더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체인 오브 토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예전에는 챗GPT한테 질문하면 프롬프트 한 번에 답을 바로 줬는데 예. 지금은 본인이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할루시네이션 그래서 본인 착각 이런 것들 때문에 얘를 최소화시키려고 이제 자기가 한 말이 맞는지를 계속 거듭 생각하는 거죠. 그게 체인 오브 토트예요. 계속 생각을 한다는 뜻. 그다음에 학습 방법도 강화 학습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 모델끼리 서로 경쟁하고 이런 식의 학습 방법론들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게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요인들이 크고 거기에 또 소버린 DC라는 게 생겼죠. 각 국가별로 자기 나라 안에 AI를 가져야 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중복 투자예요. 네. 그러니까 과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모델에 대한 진화는 계속 일어나고 조금 더 모델을 더 써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좀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게 가라앉을 거냐로 보는 시각보다는 말씀처럼 진화해야 되는 모델들, 멀티모달 피지컬 AI의 모델 자체들도 효율화 움직임보다는 본인들이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여야 되는 이 투자들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2년 된 시장을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말씀처럼 투자될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가 저의 시각입니다. 요거는 그냥 캐주얼하게
파트너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AI를 키워드로 중심에 두고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누가 최강자로 살아남을까? 어떤 기업이?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보이는 기업들 중에 AI 중에 1등이 될 기업이 있습니까? 범 AI로 얘기했을 때는 여전히 최고의 강자 저는 둘이라고 봐요. 네. 구글과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둘의 이제 영역이 좀 다르기는 하죠. 근데 어찌됐든 구글은 모델 측면에서 입증된 모델을 확실하게 만들었죠. 네. 뭐 아시겠지만 알파고의 시작으로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당시에 많이 겨루던 게 이제 IBM 왓슨이었어요. 지금 IBM 왓슨은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근데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구글이 자기의 모델도 있고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고객 서비스도 하는데 심지어 자기가 TPU라는 칩들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AI의 생태계에서 꼭 가져야 되는 중요한 컨트롤 포인트라는 단어를 좀 쓰긴 하는데 네. 자기가 어떤 핸들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음. 그게 이제 구글이 좀 무서운 포인트라고 보고요. 엔비디아는 뭐 지금은 살짝 좀 애매해졌지만은 네. 모빌아이 같은 느낌이에요. 모빌아이가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큰 게 자율주행을 만들려고 보면은 BMW, 벤츠 다들 나만의 모델을 만들고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모빌아이가 제공했던 것처럼 네. 엔비디아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게 반도체가 아니라 이런 범용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시스템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에도 로봇에도 다 시스템 아키텍처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AI의 절대 강자.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에 남아있고 여전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플레이어로서 저는 그 두 회사가 되게 명확해 보인다. 얘기가 하나의 파편적 비즈니스의 한 부분을 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전체적인 시스템과 플랫폼을 잡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가장 지금 둘은 크게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좀 독립적으로 AI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살아남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인텔 얘기 조금 해볼까요? 최근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 확보 성공. 이게 이제 블랙록이 8.9% 가지고 있었는데 최대 주주로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근데 인텔 입장은 오늘 나온 뉴스로는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해외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을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는 사업적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게 행정부가 큰 의미를 갖고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단적으로 저는 좀 느껴지는 게 트럼프가 일단 바이든 정부 때 칩스 2.0을 계속 밀어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칩스법 2.0을. 네. 근데 이거의 골자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 돈으로 한 70조 원 정도의 국가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제조 시설을 확충하면서. 근데 트럼프는 이걸 왜 그렇게 아둔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밀어낸 카드가 관세였죠. 근데 관세를 가지고 보려고 보니 생각보다 미국이 반도체 수입량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단적으로 애플 아니면 뭐 HP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반도체를 많이 수입을 합니까? 그럼 자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보조금을 안 주는 방법 중에 그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방법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지분을 인수한다는 건 사실은 보조금은 돈을 주기로 하고 끝나는 건데 여기다가 지분을 가지고 와서 지분은 자기가 가지고 돈을 주는 행세를 하는 모습이니까 약간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로 했는데 지분을 내놔야 되니까 이상한 상황이 된 것 같고 근데 다시 돌아봐서 인텔의 입장에서의 생각은 인텔은 미국한테 너무 중요한 회사예요. 미국의 전체 팹 중에서 10나노 이하를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하게 인텔이에요. 미국 내에서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매출이 한 뭐 좀 변화는 있었지만 50빌리언 달러에서 500억 불에서 600억 불 사이. 근데 이게 그 그로스 밸류 애드라는 개념을 따져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생태계,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거, 뭐 소비 수준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배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가치가 3배가 되는 거를 함부로 버릴 수는 없다. 그러면 인텔을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살릴 거냐?
돈을 일방적으로 주는 건 트럼프는 싫은 거죠. 네. 그리고 이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으니 그래 지분을 인수하고 내가 어느 정도 왜 인텔이 이렇게 똘똘하게 살아남지 못하는지도 좀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지분의 그러니까 뭐 대주주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필요한 돈의 규모였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 그래 대주주로서 살려놓고 이거를 다시 뭔가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국가적으로 필요한 돈으로 뭐 환원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좀 확산이 된 게 TSMC나 삼성 하이닉스한테도 지분을 대가로 달라고 할 것 네. 같다라는 얘기까지 퍼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트럼프 정부가 뭔가에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칩스 액트 보조금을 안 받을 그러니까 받으려고 했는데 안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분을 내놓고 가는 구조가 돼버리고 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보조금 안 받겠습니다. 네. 혹은 지분 가져가세요인데 후자는 잘 안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냥 보조금을 안 받는 일로 끝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면 안 상하고 보조금 주기로 했던 거 안 주고 약간 이런 효과를 좀 겨냥했던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엄청난 전략적 의미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보조금을 안 주기 위한 방법에 마침 인텔에게 이런 방법을 취하고 이런 액션을 취하면 다른 회사들이 보조금을 안 받 협상의 하나로 카드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아까 삼성, SK, TSMC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반도체라는 이 아이템 자체가 완전히 전략 자산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안보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경제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산업과 그리고 이 반도체 이 자체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한테 만약에 좀 아이디어와 혹은 뭐 제안이나 뭐 이런 거를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좀 도움과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인데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하셨을 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잖아요. 예, 우스갯소리로는 자는 척하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조언을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액션은 뭘까? 저는 베스트 액션은 여전히 그냥 가장 큰 거는 중국 대비 경쟁력이 일단은 가장 밑바닥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 AI의 부만에서 한국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상이 올라간 건 이 기술 경쟁력이라는 네.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말이 좀 꼬이긴 했지만은 중국을 대상으로도 기술 경쟁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고 글로벌 AI 시장에서 계속 인정을 받는 방법도 기술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지금은 이거를 너무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과 등등으로 생각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제일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는 이게 매년 진화하는 업이라는 거죠. 네.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매번 선단 공정으로 가야 되니까 이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 그러면 다시 이거를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에게만 맡겨둘 거냐 보다는 정부도 도움을 주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캐펙스 투자로 매년 10조 원씩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물론 영업이익률을 보면 40% 이러니까 엄청난 것 같지만 다시 내년에 10조 원을 또 투자해야 되면은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캐시 플로우로는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부담스럽죠. 정부의 입장에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대기업을 도와주는 거는 뭔가 대기업 몰아주기가 되니까 세제 혜택도 되게 애매하게 주고 특히나 보조금 혜택도 안 주고 이러다 보면은 온전히 지금 이 기술 경쟁력과 세상의 반도체의 힘의 헤게모니를 기업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고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구경하는 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방점을 두면은 아까 뭐 그냥 모른 척하고 잠자는 게 최고인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든 내년에 더 잘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와 정부는 거기에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가 저는 제일 포커스입니다. 그러면 삼성은 트럼프 정부랑 딜하고 거기서 무언가 협상을 하는 게 영순위로 중요하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특히나 미국의 이 파운드리가 지금 가장 큰 걱정은 가서 고객들이 모객이 돼서 파운드리가 캐파가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트럼프와 좀 뭔가의 협상을 통해서 고객들이 의도적으로 좀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고객들 입장에서도 내가 중요한 메인 제품을 맡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대나 전전 세대 제품이라도 일부 삼성 파운드리에 좀 맡겨주게 하고 같이 R&D 테스트를 해가면서 서로 궁합을 맞추면서 이제 차세대를 노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삼성이 혼자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트럼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주는 만큼 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론이 지금 몇 개월,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테슬라랑 동맹을 맺고 또 애플까지 여기에 같이 끼어들면서 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라는 평가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동맹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이 다시 무언가 업턴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 얘기를 하면은 살짝 저도 이제 컨설턴트니까 저희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어서 네.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이게 타도 TSMC예요. 그러니까 TSMC가 오죽하면은 고객사들보다 이제 갑이 되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캐파를 주세요. 그러면은 줄 서세요. 네. 가격을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딴데 수많은 고객들 딴 데 가서 하세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 이게 또 바인딩이 돼요. 그러니까 락인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르겠는데 TSMC의 파운드리를 쓰면은 PDK라고 해서 TSMC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오세요라고 하는 가이드북 같은 게 있어요. 이 PDK를 고객사 입장에서는 맞춰서 만드는데 어차피 이게 건축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건축 설계사가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건물을 그려오면은 그거 못 만들어요는 말이 되는데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그림으로 공법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공법 한번 바꿔볼게요가 자연스럽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안 벌어진다는 거죠. 고객사한테 안 되고요. 그냥 내가 만드는 방식대로 해오세요라는 이 맞춰오세요. PDK를 그냥 맞춰오세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애플 같은 고객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고객들은 큰 고객이니까 TSMC가 어느 정도 맞추겠죠, 당연히. 근데 테슬라는 TSMC 입장에선 굉장히 작은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이 이미 화가 나 있지만은 특히나 물량이 상대적으로 내 입장에서 내가 고객이면 작지 않은데 TSMC가 날 무시하네. 자, 이 TSMC 타도 어떻게 할 거냐? 삼성에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테슬라도 약간의 무리는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바꿔놓고 삼성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자기네들도 여기에 그 삼성 파운드리 PDK에 익숙해지면 여기서 그냥 계속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시 TSMC 입장에서 아주 크지 않은 고객이었어요. 물론 삼성에게는 큰 고객이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하지만은 여전히 이게 파운드리가 잘 되기 위한 제일 기본 조건은 알파 커스터머가 얼마나 있는가예요. 알파 커스터머란 예를 들면 이제 2나노 공정이 나오면 2나노 공정을 제일 먼저 도입하는 고객일 텐데 지금까지는 시스템 LSI밖에 없죠. 삼성 내에서는. 테슬라가 생겼어요. 그러면 알파 커스터머가 이제 둘이 된 의미는 되게 커졌다. 하지만 알파 커스터머 둘이라고 해서 TSMC 같은 경우는 알파 커스터머 10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이 알파 커스터머의 중요성은 2나노를 같이 시도하는 고객들과 파운드리와 서로 협업해가면서 트라이얼 에러를 거쳐가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TSMC는 그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삼성 입장에서 물론 테슬라가 들어왔으니까 좋아지겠지만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물량적으로나 알파 커스터머랑 할 수 있는 기술 협업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삼성이 이제 엄청 좋아지겠구나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것 같고 더 이런 기회들이 많아지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는 자체 베이스 다이 생산을 시도한다. 이러면서 HBM 공급망 재편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여기에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압박이 누구한테는 기회가 되고 누구한테는 또 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먼 이야기입니까? 복잡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닌데요. 일단 조금 쉬운 얘기들만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베이스 아이를 직접 만든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전체 HBM 안에 베이스 아이는 공급을 안 하는 모습이죠.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일까인데요. HBM 전체의 베이스 아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0%.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HBM 규모를 생각해 보면 물론 10%가 없어진다는 게 작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네. 아 하이닉스한테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어. 이제 큰일 났다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매출의 일부가 고객사가 떼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엔비디아가 가져갔으니 전체 그럼 하이닉스 HBM 매출의 10%가 다 없어지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게 엔비디아가 베이스 아이를 가져간 이유는 이제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솔루션을 최적화시켜주기 위해서에 대한 목적이고 조금 더 위에 있는 코어 다이들을 3, 4를 돌려서 쓰기 쉬워진 장점을 좀 노린 거지만 이러려면 엔비디아가 가져가야 되는 투자가 있어요. 메모리 베이스 아이를 설계할 수 있는 투자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여기에 한 300명 정도를 뽑아서 이 베이스 아이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HBM을 사는 고객들이 이 300명이란 인력을 매년 굴려가면서 베이스 아이를 자기가 만든다? 쉽지 않은 투자예요. 그렇게 되면 이 HBM을 사는 고객 중에 이제 크게 분류를 나눠보면은 엔비디아가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있죠. 그래서 네. 구글, 아마존, 뭐 메타 등의 고객들이 있을 텐데 이들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눠요. 그 안에서 브로드컴을 통해서 자기 칩을 만드는 경우와 자기가 직접 자기 칩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 자기 칩을 직접 만들지 않고 브로드컴을 통해서 만들면 브로드컴은 비슷하게 자기가 베이스 아이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 외에는 고객사가 베이스 아이를 못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여기는 베이스 아이를 뺏기지 않는 거고요. 말했던 대로 엔비디아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만드는 고객사들의 칩에 들어가는 용도일 때만 뺏기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하이닉스의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매출의 하락은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위기론까지 가기에는 조금 과도한 얘기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2000년에 그 인터넷 닷컴 때의 산업과 비교를 해보면 승자 독식의 경향이 이 AI 쪽이 더 강합니까?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학습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과거에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보다는 내가 닷컴 때 생각해 보시면은 나의 뭔가 차별적인 서비스라는 게 더 포커스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충 한 2010년대쯤 왔을 때의 이런 이 웹 세계에서 벌어졌던 게 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로 바뀌고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스타트업이 투자를 못 받을 정도였죠. 예를 들면 쿠팡 뭐 마켓컬리 다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물류까지 다 연결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게 주도가 돼서 학습 효과가 생겼고 지금도 반도체 업계에서의 모든 회사들이 플랫폼이라는 걸 되게 주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시스템 혹은 장비 회사조차도 플랫폼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장비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장비의 메인 장비는 따로 있고 장비에 달라붙는 부품들을 플랫폼화해서 다 서비스로 AS 형태로 해서 파는 이런 비즈니스, 서비스 비즈니스를 막 붙이거든요. 그래서 판도가 닷컴 때와는 좀 달라진 거죠. AI 때는 이제 말씀처럼 플랫폼으로서였고 고객들을 여기에 못 빠져나가게 가둬놓고 예를 들면 쿠다 플랫폼을 쓰고 락인시키고 이런 비즈니스로 계속 가는 모델들이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상 승자 독식을 만들 수밖에 없죠. 여기 빠져들면. 그러면 국가로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 한국, 중국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 앞으로 뭐 2, 3년 내에 이 국가들은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게 원래 옛날에 국가적인 반도체 비즈니스는 미국에서 설계를 하고 이거를 대만에서 파운드리를 하고 거기에 한국에서 설계된 메모리를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패키징을 붙여가지고 중국 박스콘으로 보내서 미국으로 오는 약간 이런 글로벌 원월드였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바뀐 게 미국은 미국이 중심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이용해서 반도체 뭔가의 이코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또 유럽은 유럽 지역의 독일과 헝가리와 폴란드들을 묶어가지고 만드는 이런 약간의 지역적인 그
분화를 좀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그 얘기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막 나오고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떠냐? 그러면 여전히 큰 모습은 비슷하지 않다. 미국이 설계 관련된 CPU, GPU 칩들을 만들고 파운드리 대만에서 만들지만 역시나 한국이 메모리를 만들어서 이게 폰 노이만의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CPU, GPU와 D램 랜드와 같이 달라붙어서 구동을 해야만 컴퓨팅이 되거든요. 이게 모바일 폰도 마찬가지고 PC도 데이터 센터의 서버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결국 역할의 분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설계와 제조의 분담이 미국과 대만이 일어났고 이 자체가 크게 바뀔 수는 없고 여기에 메모리라는 주도도 한국이 잡고 있으니까 삼국이 굉장히 시장을 그냥 계속 트라이앵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어디서 생산할 거냐만 미국이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으니 TSMC도 미국에 팹을 짓고 한국도 미국에 팹을 지어서 기존의 팹이라는 것의 생산은 무조건 아시아 쪽에 동아시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던 것이 미국으로 일부 여기에 캐파가 올라온다죠. 왜냐하면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상황이면은 쉐어를 뺏는 게임일 텐데 시장의 성장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의 성장의 캐파를 미국이 좀 더 가져가는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요. 이 모든 게 이제 중국이 없는 시나리오 하에서 발생하는 네. 거니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무언가가 족쇄가 풀렸을 때에 이제 이 우려는 여기서부터는 진짜 혼돈의 도가니 나올 수 있겠죠. 사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이런 전략 산업도 그렇고 사실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그려보자면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뭐 예시는 여기 엔비디아, TSMC,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 AMD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곳은 어디예요? 투자자 관점으로 가면 어쨌든 상대적 저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언급됐던 브로드컴 네. 그다음에 오늘 언급되진 않았지만은 알칩이나 GUC 같은 디자인 하우스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하이닉스 등은 다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 기대치가 워낙 크죠. 물론 퍼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얘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자기 칩이 없는 회사들이 칩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회사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GUC, 알칩 같은 회사들은 디자인 하우스 계열들은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그냥 고객사가 칩 디자인을 하면은 머리를 써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고객사가 다 만든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이걸 반도체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회로를 그리면 회로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붙여가지고 칩을 조금만 더 작게 만들지를 고민해 주는 게 보통의 이제 그 디자인 하우스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부 설계 용역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도 자기가 모든 설계를 대신 다 해주기는 힘드니까 조금 더 뒷부분에 있는 영역들은 GUC나 알칩 같은 회사들에게 맡기면서 이게 고객사의 커스텀 칩들을 서로 이양해가는 관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먼저 커스텀 칩이라는 게 많이 나올 거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를 위해서는 네. 특히나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는 차별화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데이터 센터가 자기가 운영하는 그 알고리즘 모델에 가장 최적화돼서 움직이는데 심지어 전성비, 전력 대비 성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칩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혼자 다 하기 어려우니까 브로드컴과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는 알칩이 이제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브로드컴이 저런 회사였어? 알칩은 뭐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나가는 뭐 단기 투자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나가고 고객사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안에 네. 결이 있고 이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로컬로 조금만 좁혀본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 비교는 어떻습니까? 뭐 자꾸 컨설턴트에게 어려운 질문이 고객사 저의
고객사와의 좀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둘 다 너무 좋은 기업이죠. 아, 근데 그럼요, 이제 주가 그럼요. 측면에서는 또 다른 그냥 이야기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일단은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실 거냐에 따른 전 차이인 것 같은데 네. 하이닉스는 그냥 단일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일 종목.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단일 종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입지도 좋고 뭐 펄을 따져보면 아직까지도 높지 않은 관점에서의 투자 매력도를 보실 수 있는 종목일 것 같고 삼성은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종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좋아져도 무선 MX 쪽에서 좋아지고 가전 쪽에서 네.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그 안에서 그래도 이번에 뭐 주가 많이 올랐다고 저는 주가를 모니터링은 잘 안 하지만 네. 뭐 이 파운드리 테슬라 소식과 그 애플 소식들 때문에 이제 주가도 좀 반응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좋아질 일이 더 많은 회사가 아닐까. 일단은 1등 기업이었었고 파운드리도 사실은 조금 힘들긴 했지만 좋아지는 소식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의미에서의 그 판단, 그 다음에 반도체가 그래도 잘 반응을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안정적 종목으로서는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둘 중에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컨셉의 차이다. 예, 본인의 호불호의 영역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양한 반도체 기업만큼 국내외 많은 ETF 상품도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들의 ETF를 보면 뭐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도 있고 솔에서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도 있고 타이거 쪽도 하나 보이고요. 라이즈, 엔비디아 고정테크 100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 반도체, 바네크 세미컨덕터, 아이쉐어 세미컨덕터 ETF, 속스, 그리고 인베스코 필릭스 세미컨덕터 ETF, 속스Q, 속슬도 있고요. 예,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셔도 천천히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AI 열풍 속에서 이 반도체 시장의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위험이 되고 변화에 올라타면 기회가 된다는 말인데요. 오늘의 글투템 AI 반도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반도체 성장 사이클, 유망 기업, 그리고 ETF까지 전략 포인트를 촘촘하게 짚어주신 보스턴 컨설팅 그룹 김창욱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AI 반도체 우리 투자하는 모든 분들께 짤막하게 투자의 조언이나 혹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개인적으로 BCG는 개별 종목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ETF는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추종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추종 ETF를. 왜 그러냐면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 10년 주가 한번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 우상향의 가장 핵심은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요.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들 요즘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 많은데 네. 전자담배 하나 안에 전력 반도체 2개와 PMIC 하나와 MCU가 들어가거든요. 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디바이스든 뭔가 예를 들면 요즘은 무슨 와인을 꽂으면은 와인에 소개를 해주는 이런 뭐 디바이스 별별 디바이스 다 나오는데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계속 파고들 거고 앞으로 로봇까지 반도체는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인 투자로서 반도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크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투자하셔도 저는 좋겠다가 마지막 조언입니다. 알겠습니다.